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전쟁 초기부터 뭐 어떤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게 뭐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한국 입장에서 이제 군함을 예를 들어서 뭐 파견한다 라고 보면 파견 시에 예상되는 어떤 장점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뭐 어떤 단점 내지는 뭐 위험성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건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상세하게 좀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먼저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스토리 안에 여러분들도 빙의가 돼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그 야구 경기장에 미국 국가가 항상 연주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그 젊은 관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딱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뒤에서 왜 안 일어나냐 라면서 이 뒤에 있던 한 노인이 젊은 청년의 뒤통수를 그냥 때린 그런 영상이 지금 확산되면서 이게 때 아닌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 문제의 장면은 최근 그 시카고 컵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 시작 전에 국가가 이제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관중들은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국가를 같이 부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청년이 유독 이제 그 자리 그대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이제 일어났다가 바로 앞에 이 청년이 안 일어나니까 그 몸을 숙여서 그 청년한테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뒤통수를 냅다 가격했습니다. 자, 그러다 청년은 그래도 좀 착해요. 이 청년. 딴 사람 같으면 나쁜 청년 같으면 막 대들 텐데 그 청년은 겸연쩍은 듯 일어나서 뒤늦게 일어나서 이제 그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어떤 그 다른 관중들은 그 노인한테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왜 때리냐 뭐 이렇게 뭐 제지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는 영상.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이 지금 미국에서 막 퍼지고 있어요. 한 지금 600만 조회수 정도,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좀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봤을 때만 해도 한 600만 조회수 넘었는데 지금은 더 됐을 겁니다.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그 청년을 때린 노인을 둘러싼 반응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일부 네티즌들은요, 나라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준 것이다 라면서 이제 노인 편을 들었고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보면 아주 흐뭇해 하시겠네. 뭐 이런 그 반응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진짜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때문이다 라면서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것 그 자체가 폭행이다. 뭐 이러면서 노인의 행동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을 최초로 확산시킨 그 TMZ라는 매체에서는요, 잽싸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 영상 갖고. 자, 국가 재창을 국가 재창을 위해서 이렇게 때려도 되느냐라는 딱 한 가지 질문 갖고 조사한 거예요. 응답자의 64%는 안 된다. 남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36%, 그러니까 뭐 좀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36%는 가능하다. 국가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64대 36. 자, 여러분은 그럼 어느 쪽이십니까? 64 쪽이십니까? 36 쪽이십니까? 네. 저는 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답이 있을 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요. 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어나지 않는 것도 권리이고 표현의 자유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는 뭐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무리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뒤통수를 때리는 건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 뭐 1, 2, 3, 4번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정말 다양한 정답 없는 여러분들의 정말 순수한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인분의 행동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 노인분이 그러면 과연
뒤통수 때리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찬찬하게 생각을 해본 건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청년이 일어서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다리가 불편한 뭐 장애를 가진 청년이라거나 아니면 뭐 일어나지 못할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뒤통수 때리기 전에 한번 이분이 해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 왜냐면 만에 하나 뭐 막상 뒤통수 때리고 봤느니 이 친구가 일어나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던 친구라면 얼마나 또 때린 그 노인분은 뭐 마음 미안하고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분이 그런 생각 해본 건 맞나? 아니면은 그냥 홧김에 손이 먼저 나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궁금하니까 댓글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구독해 놓으시고 같이 댓글도 보내주시면 금상첨화 일석이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 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 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 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종전으로 접어들던 미국과 이란의 그 현 상황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뭐 종전 MOU가 휴지 조각 됐죠, 이미. 그리고 전면전 양상으로 다시 그 치닫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이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면서 뭐 한국도 콕 집어서 말했으면 딱 한국만 말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보내야 한다. 뭐 이렇게 몇 나라를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100% 파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100% 파견했지만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제가 그대로 직역합니다. 100% 이란을 군사 능력을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뭐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대를 보낸다거나 또는 기뢰를 떨어뜨린다거나 단거리 미사일 한두 대 정도 보낼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청구서를 보낸 셈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한국이 군함을 보낸다면 예상되는 장점과 뭐 리스크 등등은 뭐가 있는지 자, 이 시간에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게 이제 군함 파격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 그것도 좀 파악하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상대의 의도를 알아야 내가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해 볼 수 있는 의도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동맹국들에 대해서 안보 무임 승차론. 안보를 무임승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당연히 그게 개입될 것입니다. 부담을 동맹국이라면 같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네, 요거는 뭐 짧게 한 줄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대이란 전선의 진영화. 라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해 준다면 미국 주도의 그 이번 이란 전쟁에 일종의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한국이나 뭐 일본, 영국 등이 실제로 군함을 보내준다면 그래서 미국과 어찌 보면 뭐 같이 공동작전, 합동작전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딱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정당성 또는 한국이 군함을 보냈다면 한국도 이 전쟁을 100% 지지한다라는 어떤 모양새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걸 굉장히 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물론이요, 군사적으로도 뭐 한국이 파견한다면 한국이 100%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것은 꼭 군사적인 도움을 얻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 대이란 전선, 이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 같은 명분을 이제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실제로 이제 이란에 대한 전선을 미국 혼자가 아닌 다국적군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군사적인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뭐 거대한 나라를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견제해야 되는 세력, 이게 뭐 전 세계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한반도도 둘러봐야지, 대중국도 견제해야지, 뭐 이렇잖아요. 그런 모든 비축 무기가 다 늘상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중국 견제용 무기 가운데는 상당 부분 이쪽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무기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없어서가 아니라 더 자꾸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제적인 군사적인 도움도 당연히 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도를 알아봤고요. 이제 한국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과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입니다.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기대 효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한국은 그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함 파견을 통해서 한국 선박의 그 안전한 통항을 한국이 직접 보호한다면 이건 괜찮은 일이죠.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한국이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 강화. 라는 이 외교적인 측면도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부응을 함으로써 굳건한 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향후 다른 안보의 또 다른 이슈 또는 어떤 무역 협상 이슈 이런 게 있을 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죠. 무역 협상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막 때리려고 할 때 잠깐만.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군함 보내달라서 우리 군함도 보내주고 이렇게까지 같이 협조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랑 똑같이 그렇게 막 25% 35% 때리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협조했는데 라고 무역 협상할 때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대 효과는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국제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한국이 맨날 도움만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뭐 도움 안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옛날처럼 도움만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순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국제 분쟁에 개입해서 도움도 주는 그런 나라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뭐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다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장점이나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군함을 파견한다는 것은 정말 여전히 시인 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중동 지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뭐 앞으로 진짜 일주일 안에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정말 보장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발을 잘못 디디면 완전히 늪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장기화되고 이러면 그 해협의 그 폭이 좁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이 극도로 높잖아요. 그런 어떤 지역 특성상 우발적으로 거기서 한국 군함과 뭐 이란 쪽과 우발적인 교전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거기 휘말리게 되면 파견된 국군 장병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전쟁 군사적인 교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예상되는 리스크 두 번째입니다. 자, 이란과의 그 외교적인 마찰 및 그에 따른 경제적인 후폭풍. 이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한국의 군함 파견에 강하게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건 뭐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도 무언가를 취하겠죠. 또는 이란 내도 사실 우리 한국 국적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한국인들 많이 삽니다. 교민들이죠. 그래서 현지 그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교적인 마찰이 최악에 다다를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외교적인 마찰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곧바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에너지 수급 문제입니다. 특히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 한국은 이란이나 중동 쪽에서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아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당연히 그렇게 수입해다 뭐 써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다 한국에서 쓸 기름, 한국에서 쓰기 위한 것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을 수입한다면 그 중에 40은 한국에서 쓰기 위해서 수입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중에 60은 그러니까 more than 50%, 그 중에 한 60은 한국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사다가 정제를 해서 사온 값의 몇 배가 되는 비싼 값으로 이 정제유를 전 세계에 판매합니다. 그렇게 판매하려고 장사하기 위한 그 원재료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장사하려는데 원재료를 못 사오게 되면 이것도 문제죠. 한국이 쓸 에너지가 없고 이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국제시장에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 한국에 대한 그 원유 수출을 이란만 막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사우디로 빠져나가는 한국으로 가는 원유 수송선 선박 같은 거 다 막아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특히 이제 중동산 원유는요, 중질류라고 합니다. 이제 원유가 중질류가 있고 경질류가 있는데, 중질류는 굉장히 띡하고 그래서 정제할 과정도 많고 정제 기술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중질류는. 반면에 경질류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제가 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질류는 정제 기술도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또 과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질류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대부분 중질류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중질류를 싸게 사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고도의 기술로 정제를 해서 요거는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붙여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진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갖고 오는 중질류가. 한국의 그 뛰어난 정제 능력에 이제 빛을 발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중진류를 싸게 사다가 정제한 후 비싸게 되파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중동산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범국가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리스크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부담과 어떤 국론 분열, 이런 걸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 안보 상황도 늘 엄중한 그런 시기에 핵심 전력을 해외 분쟁 지역으로 차출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한국이 뭐 군함을 뭐 몇백 대씩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갖고 있는 군함 중에 일부를 중동으로 보내면 한국의 어떤 뭐 국방에도 조금은 그래도 차질이 빚어질 수 없겠죠. 전혀 차질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좀 애매하겠죠. 그렇다면 그 틈을 북한이 뭐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당연히 1%라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이, 우려가 나올 겁니다. 정치권에서 다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와 함께 어떤 파병의 정당성, 뭐 이런 거를 놓고 한국 내에서 정치권의 논쟁, 또 여론 간의 찬반 논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논쟁을 넘어서 국가적인 갈등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국론 분열. 뭐 이런 거죠. 자, 이같이 장점도 많고 리스크도 많은 이 청구서를 받아든 대한민국. 과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해 낼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가운데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 또는 어떤 변화되는 그 논의되는 내용 이런 게 있으면 또 바로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해서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종전 MOU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군사 공격이 지금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나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홍해 해상 봉쇄를 발효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봉쇄하고 있고
그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우디에 있는 홍해 그쪽의 해협 여기도 굉장히 좁아요. 거기는 저 후티 반군이 봉쇄하고 그렇습니다. 요 두 개만 완전히 블락시켜 버리면 중동 쪽에서 원유를 가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지 않는 한.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위협하고 있고 후티가 홍해 쪽을 지금 봉쇄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중동 지역의 위기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란 쪽에서만이 아니라 중동 전역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게 국무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확전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중동 전역에 퍼지고 있다. 국무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체류적인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이렇게 어제 관보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은 뭐냐면 중동 외에 다른 해외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도 중동 쪽으로의 여행을 가급적 하지 말고 자제하고 또 어딜 가기 위해서 중동을 경유하는 그런 비행기 편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한 어딜 가기 위해서 바로 가지 중동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편은 이용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중동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부 중재국들이 지금 나서서요. 미국과 이란 간에 열흘간의 휴전안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그 전에는 뭐 MOU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뭐 60일간의 휴전안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뭐 다 지난 얘기 되고 뭐 물거품 되고 지금 휴지 조각 되고 그랬는데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열흘간의 휴전안입니다. 열흘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이 휴전안의 그 최종 목표는 뭐냐? 이란에게 서비스 요금을 받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은 이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중재에 나선 나라들은 지금 세 나라인데요. 카타르, 이집트, 그리고 파키스탄입니다. 이들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완전히 재개방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해서 열흘간 휴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휴전을 한 그 열흘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 이 문제를 다 완전히 마무리 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 짓자? 네, 이란이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네, 가관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재국들은 열흘간의 그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안전 방안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면서 그 내용은 이란이 통행료는 아니지만 서비스 요금이라는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요. 그걸 또 미국이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더 기가 찹니다. 전쟁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자유롭게 다니던 그야말로 엄연한 그 공해상인데 거기가 이제는 이란이 통행료가 됐던 무슨 뭐 서비스인지 뭐가 됐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찌됐든 간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열흘 동안 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란으로서는 뭐 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조금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란이 그걸 받는 것이 공식화돼 버린다면 전 세계의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물가가 언젠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죠. 뉴 노멀이라고요.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게 뉴 노멀이라고요. 지금 전 세계 물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게 다시 내려가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올라간 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높은 그 가격대, 그 높은 물가 인상 이게 뉴 노멀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느 특정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그럴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재국들이 들고 나온 뭐 이름이 서비스 요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전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서비스 요금. 이는 애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받겠다라고 제기했던 이름이 바로 서비스 요금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못 받게 하겠다라면서 오히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 미군이 선박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이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어느 순간 이 서비스 요금이 이란으로 향해 버린 뭐 그런 느낌입니다.
참 그나저나 이 엄연한 공해상에서 서비스 요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의 소위 통행료가 어느 순간 은근슬쩍 공식화 돼버리는 것 같아서 아주 뭐 걱정입니다. 걱정. 그야말로 전 세계의 물가가 올라서 그게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걱정이 제발 좀 틀리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계 각국의 그 여권을 갖고 이 여권으로 전 세계 몇 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여권 파워, 여권 파워라는, 그게 이제 여권 파워,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거 하는데요. 헨리 여권 지수. 요거의 최신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2위에 올랐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188개국에 한국 여권만 들고 있다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88개국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192개국으로 단독 1위, 그리고 한국이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2위인 나라는요, 옆나라 일본, 그리고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 한국보다 8개 나라가 적은 18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10위에 기록됐습니다. 미국의 여권 파워는 20년 전인 2006년에는요, 1위였습니다, 1위. 전 세계에서 미국 여권의 파워가 제일 강했어요. 그런데 순위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금은 뭐 10위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한국도 2위가 공동 2위잖아요. 또 3위도 공동 3위가 여러 나라 있고, 그래서 미국 위에 1위부터 9위까지가 있는데, 그 공동 몇위 있어 이 나라들을 다 합치면 미국 위에 36개 나라가 있습니다. 36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10위라고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 36등, 37위로 보는 게 어찌 보면 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상위권에 있는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비자 없이 중국에 갈 수 있는데 유독 선진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만 비자 없이 중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 가서 친구들과 이제 중국에 가서 누구 만나고 좀 비즈니스 차원에서 미팅하고 이제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후배들과 이제 같이 중국에 가게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후배 중에 한 명이 형님, 그나저나 비자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야, 니네들 비자 필요 없잖아. 예. 근데 나는 필요해? 저도 그때 알았어요.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여권 가진 그 한국 사람들은 중국 그냥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걔네들 뭐 비자 받으러 간다 소리 안 하니까 이제 넋 놓고 있다가 이제 가기 이제 며칠 전에 깜짝 알은 거예요. 나는 미국 여권이지. 그럼 비자 필요하지. 그래서 갑자기 그때 7만 원인가 얼마 내고 비자를 혼자서 민망하게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여권이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여권 지수 최하위는요, 그 여권 갖고는 단지 전 세계에서 22개 나라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권이 꼴등을 했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35개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등인데, 북한하고 같이 97등에 올라 있는 나라는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이 쿠팡에 관련된 피해 소송이 지금 제기됐는데, 그 부분 간략하게 좀 업데이트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피해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법정에서 쿠팡 모 회사를 상대로 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지금 원고와 피고 측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팡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은 한국에서 쿠팡 비즈니스 하는 게 사실은 마더 컴퍼니, 모 회사는 미국에 있는 쿠팡 INC라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 상황은 한국에서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쿠팡 모 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이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 각하해달라, 즉 재판을 시작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쿠팡 INC 측은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의 모회사일 뿐이다 라며 이 사건을 미국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원고, 즉 미국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그 원고는 포럼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이 쿠팡 모회사 측은 그렇게 미국의 재판정에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럼 쇼핑을 하고 있다. 이 포럼 쇼핑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재판에 이제 회부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재판 관할지를 바꿔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합법적인 리저너블한 명분이 있으면 그래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 그 소송을 받은 그 쿠팡 측은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지를 선택하는 이 포럼 쇼핑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럼 쇼핑이라는 건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합법적인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 자, 쿠팡 측의 변호인은 미국의 대형 로펌인 컬클랜드 앤 앨리스라는 대형 로펌이 맡았습니다. 자,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쿠팡 INC가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쿠팡을 핵심적인 우리 자회사다라고 소개하면서 쿠팡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상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상장되고 뭐 투자자들한테 얘기하고 회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홍보하고 할 때는 우리 쿠팡 INC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이만큼 올라온다. 그 매출이 이만큼 올라오는 그 한 회사가 우리 쿠팡 자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얘기할 게 한국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쿠팡의 미국 법인이 말만 미국 본사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일어나는 거 95%는 한국에서 발생하니까 뭐 한국밖에 선전할 게 없죠. 그렇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막 자랑하면서 법정에 대해서는 한국 자회사 일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을 뭐 10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죠. 자, 원고 측은 사실관계 그 다툼이 있는 지금 상황인데 피고 측이 증거 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각하해달라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딱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이건 재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재판 시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고 측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피해자들 측의 변호를 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미국의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쿠팡 미국 본사는 미국 상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회사고 한국인은 물론이지만 이 쿠팡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는 뭐 제 계정을 만들어서 그때는 짧게 있는 동안에 사용을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쿠팡을 이용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에 들어가서 조금 장기 체류할 때 한국 전화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국 셀폰 번호 같은 거 있으면 다 계정을 만들어서 쿠팡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뭐 2달, 3달 살면서 쿠팡 이용하지 않고 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국적 사람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법원에서도 남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이제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미국 내 쿠팡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 소송이 과연 미국 내에서 재판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아니면 쿠팡 측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재판 자체가 아예 각하될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재판은 제가 봤을 땐 재판은 시작되는 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공방전이 궁금하고 주목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굉장히 많이 더울 것이다라고 하네요. LA 지역도 뭐 다음 주까지 대부분 막 90도가 넘으니까 LA가 그러니까 다른 곳 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제 낮에 중간중간 목마르지 않으시더라도 일부러라도 좀 수분 섭취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땀이 더 많이 납니다.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날씨가 더우니까 못 느꼈을 때 땀이 났으니까 목마르지 않아도 중간중간 수분을 적당히 꼭 섭취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